저는 이 도서관이 정말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도서관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글쎄요. 저는 원래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지난 1년 정도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리오 아마데이는 예상 밖의 AI 유명인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세상에 경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회사는 거의 1조 달러의 가치를 지닌 AI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엄청난 것들을 내놓고 있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는 제품 개발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빠르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오픈 AI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엔트로픽은 처음엔 약자 연구소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날려버리고 펜타곤과 정면 승부를 벌이며 현대 사이버 보안의 벽을 뚫을 만큼 강력하다고 알려진 모델을 만들어내는 돌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업들 중 일부는 저희가 이걸 제공했던 회사들 중에는 이건 슈퍼 무기다라고 말한 것도 있었어요. 제발 이걸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엔트로픽을 이끌고 있는 건 남매 듀오입니다. 형이자 비전가인 다리오, 그리고 그의 우주적인 생각을 실제로 옮기는 실행가이자 여동생인 다니엘라가 있죠. 다리오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정말 가까웠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뭔가 큰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다툴 때는 누가 이겨요? 아무도 안 이겨요. 아무도요.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아마데우스 남매는 자신들이 선한 편임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엔트로픽의 기술은 인류가 일하고 배우고 사고하고 심지어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념에 사로잡힌 괴짜가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가 AI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어느새 이 모델들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가 되면 선한 쪽이 더 나은 모델을 가져야 합니다. 엔트로픽이라는 이름은 사실 인간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인류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AI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만들면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당신은 AI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가요? 제 경력 내내 그리고 특히 엔트로픽에서 일하는 동안 내내 느꼈던 경험은 일종의 부드러운 기하급수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기하급수적 성장의 경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가 작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갑자기 줌하고 미친 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 그래프를 지켜보면서 그래 아마 이쯤이면 우리가 매출과 기업 가치 모두에서 가장 앞서는 AI 회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항상 염두에 두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모델의 훈련 방법과 제품 적용 방식, 그리고 안전성 확보 방안은 무엇일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아버지는 가죽장인, 어머니는 사서로 일하셨다면서요. 그런 환경이 어떤 영향을 줬나요? 알다시피 그때는 인터넷 혁명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수학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공상과학 소설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냥 세상에 대해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리오와 함께 자란다는 건 어땠나요? 그 애는 정말 똑똑했어요. 중학생 때 이미 미적분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UC 버클리에서 수학 수업도 들었어요. 저는 사실 책 읽기나 예술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의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하는 사이였죠. 다리오는 바이두와 이후 구글에서 AI로 전향하기 전에 신경과학을 공부했고 다니엘라는 스트라이프의 초기 직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니엘라의 남편인 홀든 카르노프스키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2016년에 다리오가 새로 설립된 오픈 AI에 합류했고 2018년에는 다니엘라도 뒤따랐죠. 이 회사는 슈퍼인텔리전스로 가는 안전하고 더 개방적인 길을 약속하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의 이익과 관리 방안, 안전성 확보 및 인류를 위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픈 AI에서 다리오는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 이는 기본 알고리즘이 같더라도 더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추가하면 대형 언어 모델이 단순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들릴 수 있겠지만요. 지금은요.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이 모델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좋아지는 길이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은 다소 특이하고 주류와는 다른 과학적 시각이었고 저는 그게 우리 창립 연구팀이 정말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그 접근 방식이 오픈 AI의 모델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챗 GPT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데우스는 회사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두고 알트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트먼은 엔트로픽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나는 대체로 그 회사를 신뢰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오픈 AI를 떠난 결정은 실리콘밸리의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달랐나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들과 그런 이견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이유만으로 회사를 떠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들의 가치관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느끼며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회사와 계속 일하거나 회사를 신뢰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결국 비전이 다르고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과 왜 굳이 논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죠. 여기가 바로 프레시다 공원입니다. 다리오와 다니엘라가 오픈 AI를 떠나 엔트로픽을 창업하기로 결정했을 때 초기 팀이 모였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팬데믹 기간이었고 이야기에 따르면 초기 직원들이 여기 모여서 잔디밭에 의자를 펼치고 점심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 공동 창업자가 7명이었고 그중에 저와 다니엘이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서 모든 공동 창업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도 우리처럼 이 정도 규모와 크기의 회사가 되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처음부터 엔트로픽은 궁극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AI 회사로 자신들을 내세웠습니다. 다리오는 사랑의 기계를 위한 기계들, 기술의 사춘기와 같은 제목의 긴 에세이를 발표하며 AI의 기적 같은 잠재력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엔트로피키의 챗봇입니다. 클라우드는 헌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원칙을 따르도록 훈련되어 올바른 길을 지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클라우드는 매우 독특한 스타일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죠. 인간적인 이름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려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클라우드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때 좀 더 전문적인 따뜻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것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기계적이며 계산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접근하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느낌이어야 하죠. 맞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엔트로픽은 클라우드에게 선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좋은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나쁜 모델이란 무엇인가요? 당신은 모델이 거짓말하는 건 원치 않으시죠? 이를 환각이라 부르는데 그냥 지어내는 겁니다. 모델은 다음 단어 예측에만 집중하다 보니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지어내기도 하죠. 저희 연구에서 보여드렸듯이 모델이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실제 모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방지에 관한 많은 작업도 있습니다. 즉, 모델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나 해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내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클로엔 어떤 가치관이 반영됐나요? 가령 보편적 선이 존재하나요? 종교도 정말 많고 다양한 신념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무엇이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은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는 유엔과 같은 창립 문서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것들을 클로드의 성격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클로드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녹여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이죠. 종교나 신념의 유형을 초월해서 특정 세계관을 넘어서 정말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클로드에게 주려고 했지만 잘 적용되지 않았던 특성이 있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특성이 있었나요? 저는
초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좀 웃긴데 초기 클로드나 클로드 이때가 그랬죠. 가끔 클로드가 보모처럼 굴 때가 있었어요. 클로드가 정말 걱정돼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클로드 그냥 날씨 물어본 거였잖아? 이런 반응이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말이죠. 다행히도 그런 가장 심각한 버전들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마치 다이얼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은 그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섬세하게 조율해야 했어요. 엔트로피키 클로드와 함께하고 있는 일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트로피키의 수익은 지난 1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서 회사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됐죠. 이건 주로 회사가 더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도구에 집중한 덕분이에요. 클로드 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한 큰 도약이었죠. 그리고 클로드 코워크는 그 힘을 모두에게 제공했어요. 초기에는 다른 회사들이 재미있고 화려한 소비자용 앱에 집중했죠. 당신들은 코딩과 엔터프라이즈에 베팅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그건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결정이었나요? 보세요. 만약 근본적으로 당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존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 봤을 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소셜 미디어와 소비자 세계를 봐왔는데 정말로 참여를 장려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중도까지도요. AI 비디오 모델에서 본 그 엉망진창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어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인가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광고 수익을 노린 인센티브니까. 반면에 기업 분야를 보면 저희는 이 모델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쓰이길 원해요. AI를 활용해서 이전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요. 맞죠? 그건 바이오테크와 협력하는 것이고 제약회사와 협력하는 것이며 학술 연구 그룹과도 함께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AI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전부 기업 분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가치와 대체로 일치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클라우드 코워크가 출시된 직후 하룻밤 사이에 2,8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를 SaaS 버클립스라고 불렀죠. 이런 소프트웨어 업계의 화이트 칼라 대량 실직 이야기는 정말 무섭죠. 일부는 9일째 하락 중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I가 이런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기존 소프트웨어의 얼마나 빠르게 대체될까요? 저는 AI 덕분에 전체 파이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중 일부는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아예 사업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손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자신들만의 진입장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게 될 거예요. 엔트로피키의 최근 급성장은 이 남자 클로드 코드와 클로드 코워크의 엔지니어인 보리스 체르니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엔트로피키 그를 2024년에 채용했을 때 체르니는 일본 시골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농산물 시장이 많았고 모든 게 정말 느렸어요. 우리는 미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일종의 큰 취미였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용해본 AI 챗봇이 기억나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세상에 이 일에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정말 열렬한 SF 소설 애독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쁘게 흘러갈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죠. 이 기술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이 클라우드 코드, 클라우드 코더 만들었죠? 클라우드 코워크, 클라우드 코워크 개발도 주도하셨고요. 어떤 문제였나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가요? 코딩 관련 제품들을 보면 전부 꽤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완성하거나 문장을 완성하는 식이었죠. 그게 코딩에서 AI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죠. 우리의 생각은 사실 코딩 에이전트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코드를 직접 손으로 썼죠. 가끔 탭을 누르면 한 줄이 자동 완성되기도 했고요. 이제는 블록에 말을 하면 코드가 작성돼요. 그리고 그게 진행되는 동안 다음 블록에 말을 하면 또 다른 코드가 작성되죠. 그리고 언제든지 몇 개의 클로드가 실행되고 있거나 많게는 수천 개의 클로드가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엔지니어들을 위해 클로드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코드를 작성하고 있나요?
거의 전부를 작성하고 있어요. 제 팀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지난 6개월 동안 제 코드의 100%를 클로드가 작성해왔어요. 엔지니어링의 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초능력을 갖게 된 기분이. 마치 제트팩을 단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재밌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클로드를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네, 해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작은 레시피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레시피 앱을 만드는 거죠. 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일주일 동안 먹을 식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클로드가 이걸 만들어주는지 한번 볼게요. 오, 몇 가지 옵션을 줬어요. 그럼 이거 꽤 맛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레시피를 클릭하면 그릭 치킨 파워볼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아, 귀엽다. 클로드도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맞아요. 전 고맙다고 말해요. 네, 늘 친절하려 해요. 잘 모르겠어요. 레시피 앱이 엔트로픽스 기술의 가장 놀라운 데모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랄까? 클로드 컴퍼니가 몇 분 만에 해낸 일은 예전에는 몇 시간, 며칠씩 걸리던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죠. 다음 주가 좀 긴장되나요? 아니면 다음 주에 뭐 있어요? 개발자 행사요? 아, 네네. 매주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간 기준으로 클라우드에서 API 사용량이 거의 17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개발자와 사용자들에게 8개의 최첨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제2회 코드 위드 클라우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클라우드 팬들이 미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정말 즐거워요. 아드레날린이 완전 폭발하고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처음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해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80배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연간 성장률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이건 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저는 매일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온갖 다양한 일을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코드를 쓰고 있어요. 저는 글쎄요. VC 자금을 받은 22살 청년처럼 자신감이 넘쳐요. 물론 저는 22살이 아니에요. 친구 초대로 시작했는데 기술 배경이 없는 제게도 놀라워요. 다들 어떤 일을 하는지 세상에 무엇이 나왔는지 보는 게 참 흥미롭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걱정되는 부분이자 동시에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실의 또 다른 면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1000배나 더 생산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만든 AI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될까요? 한동안은 괴짜들의 반란이었죠. 그 시대는 끝난 걸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괴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진짜 괴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괴짜들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이 기술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꽤 큰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코딩 외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사용자와도 대화해야 하죠.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하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의 일부로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는 AI 열풍에 휩싸여 있지만 다른 곳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국인의 70%가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3분의 1은 자신의 일자리가 그중 하나가 될까봐 걱정합니다. 다리오 아마데이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그의 일부 예측은 그다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빠른 GDP 성장과 높은 실업률 혹은 적어도 불완전 고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이례적인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다시피 저임금 일자리, 아주 많은 저임금 일자리, 그리고 높은 불평등이 생길 수 있죠. 당신은 일자리 상실에 대해 솔직히 말해왔죠. AI가 5년 내에 모든 초급 사무직의 절반을 대체할 거라 했고요. 그게 1년 전인데 AI는 정말 놀랍게도 빨리 발전했어요. 아직도 50%인가요? 아니면 더 높아졌나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꽤 걱정돼요. 저는 여전히 그 정도로 걱정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AI가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인데 그건 늘 있는 현상이죠. 일의 90%를 자동화하면 남은 10%에서 사람들이 10배 더 생산적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거의 10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에게 다른 할 일을 찾아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AI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어요. 비록 AI가 모든 코드 혹은 거의 모든 코드를 작성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AI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산성을 높여주지 못하고 그냥 AI가 그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엔트로피케에 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란 게 뭘까요? 이건 우리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꼭 논의해야 할 일이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해요.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고요. 한 회사만으로는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젠슨 황은 당신이 업무 타스크와 일자리 접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AI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선 이를 파멸 마케팅이라 부르며 엔트로픽의 이득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반박하고 싶어요. 모든 인터뷰에서 저는 세금 및 거시경제 정책부터 새로운 일자리가 무엇인지까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술의 사춘기에서 저는 업무와 일자리의 차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5페이지에 걸쳐 설명했어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싫어하는, 카테고리 자체로도 싫어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1년 전에 3초짜리 클립만 돌아다니고 있죠. 저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하게 글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값싼 마케팅이라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값싼 마케팅이죠.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의 병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3초짜리 소셜미디어 세계에 휩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 메시지는 절대 파멸이 온다가 아닙니다. 제 메시지는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걱정해야 하며 실제로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넘어 AI가 일자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엔트로픽은 가까운 미래의 어떤 분야가 AI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을지 추정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그 예측이 맞는다면 경영, 금융, 법률 분야의 일자리는 곧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누가 대체될까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까요? 사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전체 파이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곳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문제는 그곳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5년 뒤에 아침에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면 그게 바로 혁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결과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할 결과예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것도 보장되진 않아요. 하지만 물리적 세계가 존재하죠. 물리적인 제조와 건설 분야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가치가 중요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과 소통하길 원하니까요. 이런 대인 서비스 직종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AI를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누군가의 가치관과 의도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역할이 얼마나 크거나 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간이 계속해서 AI를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의 일부를 해나갈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점에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느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두는 예시는 의학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단에 능숙한 의사들을 고용합니다. AI가 곧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꽤 잘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AI는 직접 진찰하며 여기가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지 못해요. AI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따뜻하게 묻거나 어떻게 견디시나요? 라고 물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방향을 바꾸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의학 같은 분야가 진단 도구가 훨씬 더 좋아지면서 인간관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사람 사이의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다니엘라는 운영을 담당하죠. 리더십 팀이 전부 보고하나요? 아니요. 누구도 보고 안 하네요. 꽤 괜찮은 직업처럼 들리네요. 정말로 자유로워요. 덕분에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 하니까요. 그 말씀이신가요? 그게요. 제가 그냥 만약 당신이 DOW 기간 동안 제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겪어야 했다면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마데우스는 AI가 사회에 유토피아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파괴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엔트로픽은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들이 통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죠. 다리오는 이 무대에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경쟁자들을 비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들은 아시다시피 요로식으로 너무 무모하게 나가고 위험을 너무 크게 감수하는데 저는 그게 매우 걱정됩니다. 누가 욜로죠?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미 정부나 파트너사의 대중국 AI 칩 판매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무언가를 파는 것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 핵무기를 북한에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중국에 대한 칩 수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만약 중국이 AI 분야에서 앞서게 된다면 미국이나 세계 민주주의의 상태에 정말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I 역량에서 앞서게 됩니다. 일부 칩 제조사들은 제 의견에 반대하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말을 멈추지 않았죠. 파트너십을 더 맺은 뒤에도 제가 이런 말 하길 안 바라겠지만 이게 제 신념이에요. 보시다시피 다들 성인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일에서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아마데우스 미란다의 지정학에 대한 발언은 그가 칼텍에 다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학년 물리학과 학생이었던 그는 과학자들이 상아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는 반전운동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이후 엔트로픽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 취하게 될 입장을 정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반전 입장을 견지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된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기 위해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최초의 AI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들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보세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위험을 볼 때마다 권위주의 세력이 다시 부상하고 있고 그들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이 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행정부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지지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4년부터 팔란티어와 함께 일하셨죠. 맞아요. 팔란티어 기술은 IC와 가자지구 경찰서에서도 사용되죠. 클로드가 달리 감시에 쓰이나요? 저희는 팔란티어를 통해서든 다른 어떤 경로로든 ICE와는 일하지 않습니다. CBP와도 일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신념을 갖고 있는 일에만 참여하도록 매우 신중하게 범위를 정합니다. 2025년 엔트로픽은 오픈 AI, XAI, 구글과 함께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를 정부의 선도적인 AI 공급업체가 될 기회로 포장했습니다. 클로드는 미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에서요. 몇 주 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픽에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엔트로픽에게 AI 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가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분명한 선을 그었고, 이로 인해 회사는 국방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대기업은 오늘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업적 기업이 자사 제품이 군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요? 소송이 제기되었고 엔트로픽은 국방부에서 금지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의 강경한 발언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념에 사로잡힌 미치광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직 단독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미치광이나 좌파 또라이 집단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신가요?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말도 자주 들어왔어요.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이걸 싸움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정부가 AI를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AI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술입니다.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AI가 신뢰할 만한지 신뢰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지 아니면 훼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용 사례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몇 가지 사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 우리를 관계자는 LLM의 도움으로 미국이 군의 하루 목표물 타격 능력은 1000개에서 5000개로 향상되었습니다. 그 말은 클로드가 더 많은 사람을 더 빠르게 죽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 점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더 강력한 국가가 되길 원하느냐는 질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 애국자예요. 제 소관이 아니죠. 기술을 제공할 때 어떤 작전은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군사작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군사작전은 괜찮고 저 군사작전은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은 군사 결정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블룸버그는 클로드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란티어가 만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란 전쟁에서 AI 지원 타겟팅에 클로드가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2월 미국에서 미국 미사일이 이란의 한 여자 학교를 타격해 1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 공격에 클로드가 관여했나요? 이 모델들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수들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이 모델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회사의 미래까지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의 레드라인을 위반하지도 않는 사용 사례입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레드라인을 실제로 넘는 사례들이 이보다 100배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모델들의 사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군사적 의사결정자들도 아무리 최선의 상황에서도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최선의 시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클로드가 보조하되 최종 결정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클로드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클로드가 아닌 허용하진 않지만 다른 AI 모델이 있다고 상상해보죠. AI가 그냥 결정하고 사람은 모르는 세상이죠. 우리가 지키려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맞서 싸운 이유였습니다. 이 학교에는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클로드가 그걸 알아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건 전쟁에서 기술을 지름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더 무서운 문제를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지켜지는 원칙은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클로드나 다른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그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그렇겠습니까? AI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 즉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막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AI 사용에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보셨나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아시죠? 핵 공격을 감지하면 자동 반격하는 파멸의 장치가 전제인데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갈등이 양측의 성급한 대응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요. 서로를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술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없으면 그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AI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심지어 전쟁이 아니라 정보 수집 같은 분야에서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대만 침공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침공이나 군사 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전장에서의 AI의 역할은 자사의 기술이 가진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조차 어려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데이는 이런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듯 보입니다. 그 압박감을 어떻게 견디시나요? 저는 항상 소통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언제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회사 앞에 나가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1시간 동안 그냥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검열 없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뢰를 쌓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해방감을 줍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3,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압박감을 이겨내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도전에 맞서거나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 바로 이런 점이 우리에게 일관되고 논리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엄청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픽스 본사 뒤편에서는 모두를 놀라게 한 새로운 AI 모델 마이서스의 깜짝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너무 강력해서 모두를 겁먹게 만들었죠. 엔트로피엑스는 매주 화제가 되고 있고 현재 미서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것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핵 바주카를 갖고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미토스는 수천 개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어 모든 주요 운영체제에서 잠재적인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엔트로픽스는 미토스가 완전히 공개된다면 은행을 해킹하고 국가 기밀을 파헤치며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점은 이 모델들이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매우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걸 처음 받아본 몇몇 회사들은 이건 슈퍼 무기다. 사용하려면 총기 소지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발 이걸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엔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 이니셔티브로 선정된 곳에 마이서스 접근권을 줬습니다. NSA 같은 연방 기관들도 엔트로픽이 국방부 블랙리스트임에도 이 기술을 원했습니다. 저는 미래는 선과 악이 쫓고 쫓기는 이런 식의 숨바꼭질 게임이 될 것 같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방어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알다시피 나쁜 쪽도 그걸 갖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 뛰어난 모델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쁜 쪽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접근할 수 없는지 당신들이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누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와, 이건 너무 강력하니까 누가 이 힘을 가질지 결정하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모델을 제공할지 결정한 방식은 바로 그 특정한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까지를 포함할지 그 경계를 어디에 그릴지 결정하는 데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수도 있죠. 이게 그냥 좋은 마케팅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는 이 모델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상업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이 모델은 엔트로픽 내부의 연구와 다음 모델들의 개발을 엄청나게 가속화시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델을 외부에 공개했다면 외부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결정은 저희에게 상업적으로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미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타협을 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엔트로픽의 전체 역사 내내 타협이 있어 왔습니다.
맞아요. 어떤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첫 챗봇을 출시하기 전에 몇 년이고 모든 잠재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죠. 사실 저희는 출시를 미뤘어요. 클로드의 초기 출시를 몇 달 정도 미루긴 했지만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 타협이에요. 이제 저희가 상업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미토스 출시의 취지였죠. 맞아요. 이런 일을 선두주자가 아니면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주장이 있어요. 왜 정부가 당신들을 인수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강력한 기술을 민간 기업이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정말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우려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완전히 인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봐온 모든 강력한 기술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혹은 정부에서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핵무기는 분명히 처음에는 정부가 만들었죠. 인터넷, GPS, 휴대전화도 마찬가지고요. AI는 민간 부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제야 늦게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위험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했을 상황은 아니에요. 이 기술에 대해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두렵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미터스에서 우리가 본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전 출시 테스트, 의무적인 사전 출시 테스트, 그리고 모델의 테스트와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백악관에서 처음에는 거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첫날 전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 데이비드 삭스의 도움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해체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손을 떼는 방식을 선호한 것이죠. 실리콘밸리가 알아서 하게 두자는 접근 방식이죠. 우리는 AI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 산업이 막 도약하려는 시점에 혁신을 죽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미터스와 그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를 무시하기 어려워지면서 백악관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를 통제하려는 듯 보입니다. 저에게 정말 웃긴 건 실리콘밸리의 기술업계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 기술에 대한 투명성이나 수출 통제조차도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우리의 기술 개발 가능성을 종말적으로 파괴하고 혁신을 죽일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진짜 위험이 나타나자마자 제가 계속 예상했던 일이지만 갑자기 국유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정부가 그냥 이걸 접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은 극단적인 반반 규제 입장에서 우리를 조금만 곱지 않게 봐도 산업을 망친다고 하다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완전히 공산주의적으로 정부가 전부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좀 더 합리적, 중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기술의 힘을 이해했기에 처음부터 그런 입장을 지지해왔죠.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하지도 않아요. 완만한 지수적 성장을 보이며 이에 대응 중입니다. 지금 AI에 대한 반응은 정말 강렬합니다. 엔트로픽은 정말 충성도 높은 팬층을 구축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사무실 바로 앞에서 시위가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불안도 많고 혼란도 많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진짜 분노도 있고 실제로 그 감정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거대한 다음 산업혁명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 기대보다 걱정이 큽니다.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개발자들과 대화해봐도 그들 역시 인정할 겁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완전히는 모른다고요. 이 순간의 무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잘못될까 봐 걱정돼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이 사람들이 못하면 아무도 못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보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점점 개인적인 일이 되네요.
샘 알트만 집 근처가 공격받았어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걸 읽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그와 그의 가족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도했죠. 전반적으로 지금은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나쁜 결과와 좋지 않은 일로 이어질 수 있는 말과 수사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최대한 평화롭게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덜 유쾌한 측면이잖아요. AI가 점점 더 큰 존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엄청난 반발도 있어. 이제는 나라들이 소셜 미디어를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AI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세상을 본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뭔가 다르게 했을까요? 저는 답이 그렇다고 믿고 싶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아동 복지, 정신 건강, 선거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겪었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 번째라는 점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당신이요. 글쎄요. 그들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하거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안다고 해도 분명히 다르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모든 게 괜찮다고 정당화하려고 허둥대는 대신에요. AI가 금지될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문제 발생 시일 거예요. 실제로 큰 문제가 생기면 금지될 이유가 충분할 수 있죠. 기술자들은 이게 엄청나게 멋질 거라고 말하죠.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끔찍할 수도 있죠? 당신은 그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있나요? 저는 최선을 바라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요. 저에게는 이것이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직업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지막 직업은 아닐지라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종의 부담감이 있는 거죠. 만약 그 영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리고 엔트로픽이 경고한 것만큼 중대하다면요. 엔트로픽은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삶을 뒤흔든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의 입장은 항상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계로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성장시키려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한 세대의 젊은 여성들이 섭식장애나 정신 건강 문제를 겪게 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 우리는 그냥 제품을 키우려고 했던 것뿐이니까요. 그런 태도는 어떤 기술 기업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태도를 취하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이렇게까지 얽혀있는 회사라면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AI 안전을 위한 회사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게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엔트로피키, 이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위험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에세이에서 AI가 모든 면에서 잘 작동할 경우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설명합니다. 기계와 인간이 나란히 협력하는 유토피아적인 미래입니다. AI라는 불가피한 힘이 재앙이 아닌 번영을 향해 이끌려가는 것이죠. 일자리 상실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그는 기본소득제와 AI 기업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같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마데우스가 권력, 정치, 이익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며 진짜 시험은 그 규모 속에서 창립 미션이 살아남을 지어봅니다. 구글은 악하지 말자라는 창립 약속을 모토로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그 모토는 조용히 사라졌죠.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고 있고 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을 믿어야 할까요? 저나 엔트로피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불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세상에 신뢰를 많이 잃었고 이제 그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희는 실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최애 도서 중 하나가 시원자폭탄 만들기라면서요? 맞아요. 자신과 오펜하이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느끼시나요? 제가 가장 공감했던 인물은 레오 실라드였어요. 그는 처음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었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모든 것의 중심에 서려고 하거나 영웅적인 인물들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오펜하이머를 오히려 실패 사례, 즉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예로 봅니다. 여기에는 많은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모두에게 좋은 결말이 나려면 사실상 모든 곳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만 합니다. 문명 붕괴 가능성이 대략 10에서 2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네요. 엔트로픽이 만든 무언가가 그 원인이 되는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 확률은 아주 단순한 공식에서 나옵니다. 즉, 이 기술의 존재,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존재, 한 경제 내에 여러 기업들이 존재하고 만약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의 절반은, 회사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항공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더 안전한 항공사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죠. 여러분의 항공사가 다른 모든 항공사보다 10배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와서 당신의 비행기가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25%라면 그 비행기에 타지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25%는 너무 높죠. 우리는 그 확률을 훨씬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목표입니다.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I love this library. It is an absolutely beautiful library. Are you a big reader? I read a lot in general. I don't know that I've had that much time over the last year or so. Dario Amodei is an unlikely AI celebrity. He's known for warning the world about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w, his company is an AI frontrunner, valued at nearly $1 trillion. You're shipping so much so fast. How are you doing that? We use Claude, across the product development cycle, and it allows us to release very fast. Founded by a team of OpenAI defectors in 2021, Anthropic started out as an underdog lab. Today, it's the breakout star, wiping billions in value off software stocks, going head-to-head with the Pentagon, and creating models allegedly powerful enough to burst through the walls of modern cybersecurity. Some of the early companies that we gave this to said things like, "This is a super weapon. Please don't release this." Guiding Anthropic through this is a sibling duo. Dario, the brother and visionary, and Daniela, the sister and operator, who puts Dario's swirling cosmic thoughts into action. Dario and I, we've always been really close since we were little, but I think we always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big together. Okay, but when you argue, who wins? No one. No one. As the AI arms race escalates, the Amodeis are eager to establish themselves as the good guys. But Anthropic's technology could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how humanity works, learns, thinks.
even fights wars. Anthropic is run by an ideological lunatic. This is a debate about what the proper use of AI by the government is. At some point, the models become very dangerous. You know, the bad guys will have it too. And at that point, we have to make sure the good guys have an even better model. The name Anthropic actually comes from the Greek word for human, which speaks to their mission to build responsible AI for the long-term benefit of humanity. Can you actually do that when you're building the most powerful technology in the world? You are at the center of the AI universe right now. What does that feel like? The experience I've had for my whole career, and certainly the whole time at Anthropic, is that there's this kind of smooth exponential. And the experience of the smooth exponential is nothing's happening, nothing's happening, nothing's happening. Little things happen, and then zoom, it goes crazy. So, I was watching this graph for a while, and I said, oh yeah, we'll probably become the AI company with, the most revenue and the most valuation sometime around this time. And indeed it has happened. We're just keeping in mind all the things we usually keep in mind. How do we train good models? How do we put them in good products? How do we make sure that everything's safe? What were you like as a kid growing up in San Francisco? I know your dad was a leather craftsman, your mom worked in libraries. How did that shape you? The whole, first, internet revolution was happening around me, and I had absolutely no interest in it. I was just interested in doing math and scrolling things. I was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universe. I was interested in science fiction. I think I just felt a lot of curiosity about the world. What was it like growing up with Dario? He was so smart. He was taking, calculus when he was, in, I think, middle school. He took math classes at UC Berkeley when he was in high school. I was actually more into reading and arts, so we were almost like complete complements in that way. Dario studied neuroscience before turning to AI at Baidu and later Google, while Daniela started out as an early employee at Stripe. They lived together in San Francisco, along with Daniela's husband, Holden Karnofsky. Then, in 2016, Dario joined the newly formed OpenAI, followed by Daniela in 2018. The company began as a nonprofit that promised a safe, more open path to superintelligence. I think we need to think right now about how we want this deployed, how everyone gets to benefit from it, how we're going to govern it, how we're going to make it safe and sort of good for humanity. At OpenAI, Dario developed the concept of scaling laws, predicting that large language models would improve simply by adding more data and computing power, even if the underlying algorithm stayed the same. At that point in time, I know it sounds crazy now looking back, not a lot of people believed, hey, scale up is the way that these models are going to get smarter and better. That was sort of an unusual, countercultural, scientific perspective that I think was really held by our, founding research team. That approach helped supercharge OpenAI's models, paving the way for ChatGPT. But the Amadeus reportedly clashed with Altman over the company's direction and values. Altman has said, "For all the differences I have with Anthropic, I mostly trust them as a company." Your decision to leave OpenAI has become Silicon Valley lore. What did you disagree on? Look, I'm going to say it. I'm going to say it very simply. There are many valid disagreements to be had on safety. We certainly had some of those disagreements with them, but people that alone is not sufficient to leave. When you feel that you can't trust someone, when you feel that their values are not what they say they are, when you feel that they're not honest, that makes it very hard to continue to work with a company, to continue to trust the company. And look, at the end of the day, why argue with someone when you don't have the same vision and you don't trust them? The way to resolve it is you go off and do your thing, they go off and do their thing. So this is Precita Park. When Dario and Daniela decided to leave OpenAI to start Anthropic, this is where the early team would get together. It was during the pandemic, so the story goes, and a bunch of early employees would come here, they'd pull up a chair on the grass, they'd have lunch, and they'd talk about what they were building. When we started this company, there were 7 co-founders, of which me and Daniela are 2, and now, we're the
basically the only company in the space that has all of its co-founders still here. You don't get to, be a company of the size and scale that we are with that happening. Like, that almost never happens. From the start, Anthropic pitched itself as the ultimate safety-conscious AI company. Dario has published long essays with names like Machines of Loving Grace and The Adolescence of Technology, musing on the miraculous potential of AI, as well as the worst-case scenarios. Anthropic's chatbot, Claude, has been trained to follow a set of principles called a constitution, intended to keep it on the straight and narrow. Claude has a very distinct style and feel, a human name. What are you trying to convey? I think when people interact with Claude versus, other systems, there is more of a feeling of, I like to describe it as professional warmth. So the goal is not for it to be your best friend, but it's not for it to be sort of cold, rote, calculating. It should feel approachable, but distant, right? Professional. Anthropic has talked about teaching Claude to be good. What is a good model? What is a bad model? You don't want a model that lies accidentally or intentionally, right? Lying we call hallucinations. It makes something up. The models are just trained to predict the next word, so sometimes they don't know and they just invent something. Models sometimes, as we've shown in our research, can purposely try to deceive you. We have to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in production models that we expose to customers. And then there's a lot of work around harmlessness, just making sure that the model is not accidentally producing, information that is wrong or harmful or could cause someone to do something bad. Whose values are being put into Claude? Like, is there a universal good? There's so many religions, so many different beliefs. Like, how do you even decide that? So, of course, there's no universal standard for what makes something helpful or harmless, but there are founding documents in human history, like the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at we can use to train Claude's character. And I think, interestingly, on the religious front, we've actually started to have a lot of conversations with religious leaders around how should we think about, Claude the entity, and how can we bake in some of the kind of core values that are consistent across religions, types of belief, that really just transcend, a specific worldview, but that are really things that human beings have been grappling with for millennia. Have you tried to give Claude a trait that didn't take, or was there any trait that emerged that surprised you? I think in the early days, it's funny to look back on them now, the kind of early Claudes, Claude 2 era, sometimes Claude would be almost a little bit nanny-ish. Claude was like, I'm really concerned about you. And you're like, Claude, I was asking for the weather, right? It was something really benign. Thankfully, we didn't, release most of the most egregious versions of those. But I think it is, when you think about it, it's like tuning a dial. And so our researchers have this very fine needle to thread in order to land at the center of that. Whatever Anthropic is doing with Claude, it seems to be working. Anthropic's revenue has skyrocketed over the past year, making the company profitable for the first time. That's largely thanks to the company's focus on more lucrative business tools. Claude Code, a major leap that automated large chunks of software engineering, and Claude Cowork, which gave that power to everyone else. Now, early on, others focused on fun, splashy consumer apps. You made a bet on coding and enterprise. Why did you make that bet? Was it a values decision or a business decision? Look, if you pick a business model that fundamentally conflicts with your values, you're going to have a hard time, right? Either you betray your own values or you become irrelevant. And so when we thought about it, we said, look, we've seen the world of social media. The consumer world, it really seems to, encourage engagement, even addiction, the slop we've seen with AI video models. It's like, what's going on is it want to maximize the number of minutes that you're paying attention to, because that's the advertising revenue driven incentive. Whereas if we look at enterprise, we want to make these models useful to people. We want to use AI to cure diseases that we couldn't cure before, right? Well, that's working with biotech, it's working with pharma, it's working with academic research groups. All of those are enterprises, right? We want to use AI to to make energy cheaper and more efficient. That's all enterprise. And so I think it served us well to have this business model that largely aligns with our values. Soon after Claude Cowork was released, $285 billion in market value vanished overnight. Traders called it the SaaSpocalypse. This kind of white-collar wipeout story in the software sector, terrifying. Some of those are down for 9 days in a row, so clearly the tension is building. If AI continues improving at this pace, how much of traditional software gets replaced and how fast? I think
With AI, like the pie is getting bigger, right? So the existing incumbents may be smaller in relative terms. Some of them may go down in value. Some of them may even go out of business if they don't adapt in the right way. But like, I would guess that the software industry gets larger, not smaller, although there will be some big losers. Those who don't kind of see what's coming, who don't identify the moats they have, they're going to have a really hard time. It's sort of the quiet cafe. Anthropic's recent growth spurt might not have happened without this man, Boris Cherny, the engineer behind Claude Code and Claude Cowork. When Anthropic hired him in 2024, Cherny was living a very different life in rural Japan. There was a lot of farmers markets, like very slow. We were making miso. That was sort of the big hobby. And I remember using the first AI chatbot that I'd ever used, and it just took my breath away. And I was just like, oh my God, I have to just be a part of this. And I'm also just such a big sci-fi reader. And so I just know how bad this thing can go. Like, this technology is incredibly powerful. And so we moved back. You created Claude Code. You led the development of Claude Cowork. What problem were you trying to solve? If you look at the coding products, they were all pretty simple. It was sort of like, complete the word, complete the sentence. That was the extent of AI in coding. And we just wanted to make a way bigger bet. And our bet was, we think actually a coding agent can do all of it. A year and a half ago, you wrote the code by hand. And sometimes you press tab and it would autocomplete a line. Now I talk to my Claude and it writes the code. And then while it does that, I talk to the next Claude and it writes some code. And at any point, I have either, like a few Claudes running and up to a few thousand Claudes running, doing things. How much code is Claude writing internally for engineers here? It's writing almost all of it. On my team, so for me personally, it's been writing 100% of my code for at least 6 months. The work of engineering has just completely changed. I feel like I suddenly have superpowers. I have like a jetpack. And engineering has never been this fun. Can we give Claude a spin? Yeah, let's do this. All right. All right, so let's make like a little recipe app. So make a recipe app. What do you want it to do? I would love it to suggest meals for the week. So, this is gonna take maybe a few minutes. And let's just see if Claude builds this. Oh, it gave me some options. Let's do... Oh, these look pretty tasty, actually. I could do a Greek chicken power bowl. When I click on a recipe, I want it to show me how to do it. Thank you. Aw. I'm sure Claude appreciates it. I always try to say thank you. Yeah, I always try to be nice too. I don't know. A recipe app might not be the most mind-blowing demo of Anthropic's technology, but what Claude Code just did in minutes used to take hours or days. For some, that looks like a big opportunity. Are you nervous about next week, or is it What's next week? your developer conference? Oh, yes. There's so many things happening every week. Year over year, API volume is up nearly 17x on the cloud. In the last 12 months, we shipped 8 frontier models to developers and users. Welcome to the second annual Code with Claude conference, where Claude superfans come hoping to get a glimpse of the future. We're having a lot of fun. There's a ton of adrenaline. This is the first year we've grown faster than the exponential.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e saw, if you were to annualize it, 80x growth per year. Ooh. I use Claude every day in the form of Claude Code to do all sorts of stuff, not just write code. I write way more code than I did 5 years ago. I've got the confidence of, a 22-year-old with VC money. I'm not 22. My friend invited me, and it's amazing as someone that's not really technical.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just to see what everyone's working on, what's out there. I think the concerning part and the exciting part is, hey, they can do things that we couldn't dream of and timelines we couldn't ever expect. But the kind of alternate side of that reality is you really have to be prepared because they will really be 1,000 times more productive. All of this raises an obvious question. Will engineers be the first casualties of the AI they're building? It's been revenge of the nerds for a while. Is that over? I think we all become nerds. But what happens to the actual nerds? I think the actual nerds, they have to figure it out. Yeah, I think for a lot of them, the skill that they had before is going to help them in the future.
because they sort of have a pretty big head start. They do a lot of things that are not coding. Engineers also have to talk to users. They have to plan. They have to think about what's next. So I think these are still parts of engineering that are going to stick around. Silicon Valley may have AI fever, but elsewhere, the mood is less upbeat. 70% of Americans think AI will kill jobs, and nearly a third worry theirs will be one of them. Dario Amodei has been outspoken about this issue, and some of his predictions don't exactly sound reassuring. I think we could have this very unusual combination of very fast GDP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or at least underemployment, or low-wage job, a lot of low-wage jobs, high inequality. You've been really direct about job loss. AI could eliminate half of all entry-level white-collar jobs in the next 1 to 5 years. That was a year ago. AI has moved incredibly fast. Is it still 50% or is it higher? I don't know exactly, but I'm still pretty concerned. I'm still the same order of concerns. We are seeing right now that AI is making people more productive, but that's the usual hump. You automate 90% of the job, great. People are 10 times more productive in the other 10% because they're 10 times more leveraged. But eventually it gets close to 100%. Now, the sequel to that is, well, then you have to find something else for them to do. Right now, AI makes the software engineers more productive, even though AI writes all the code or almost all the code. But we're already starting to see the beginning of there may be some people that it's not making more productive, that it's better for the AI to just do the thing. How does that sit with you? It's very uncomfortable. I think this is the reason why I chose to go to Anthropic. And I think this is the reason that a lot of people here chose to go here, is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is force that is far bigger than we are. But here we can hopefully make it go a little bit better. Do you feel like it's your job to do something about that, or is that someone else's problem? I think it's a thing that we have to talk about. We have to advocate for it. Ultimately, it's up to society to solve it. This is bigger than one company. There has been a lot of pushback on, and I know you've said you're trying to warn people, but that, Jensen Huang said you're conflating tasks with jobs. AI is creating jobs. Anybody who is saying that AI is wiping out jobs is scaring people. Other folks have said this, it's sort of doom marketing that benefits Anthropic. So I want to be really clear and push back hard against this. In every interview, I talk about the possible ways to address these risks, from tax and macroeconomic policy to what the new jobs are. In the adolescence of technology, I have 5 pages where I lay out the difference between tasks and jobs, why this time is different than other times. But social media, which I detest as a category, people have these 3-second clips from a year ago. I've written much more carefully about these things where I talk about the risks. So these are the idea that this is cheap marketing is itself cheap marketing. I think it's part of the disease of Silicon Valley. It's been caught up in this social media world of 3 seconds. And so my message is just definitely not doom is coming. My message is thi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see coming, that we're worried about, and that we need to actually respond to positively. Beyond the software industry, the potential impact of AI on jobs seems harder to predict. Anthropic has published a paper estimating which fields could make the most use of AI in the near future. If its predictions are right, management, finance, and legal jobs could soon look very different. Which jobs go away, who gets replaced, and what new jobs are created? So no one knows for sure, because, the economy is unpredictable, right? The thing that we have going for us here is the pie is going to expand a lot. And so because the pie is going to expand a lot, there are probably going to be places where people can go. It's just a matter of finding them fast enough. So play this out for me a little bit. You wake up in 5 years, what does this country look like? What are those people doing? Yeah, because if there's that much unemployment, is that not how revolutions start? Yeah, no, this is the outcome we want to prevent. This is absolutely the outcome we want to prevent. I think there's a few places. None of them are guaranteed, we're not sure, but there's the physical world. We need a lot of more people to make, build, manufacture things in the physical world. Anything that's human-centered.
I think that's going to be a big deal, right? People, or at least some people, want to talk to humans. So these kind of human relationship-driven jobs, like, I think those are going to be important. And I think there'll be some effort by the humans to kind of direct the AIs, right? At some level, it has to be in line with someone's values and someone's intentions. And so I think there's going to be some role there, although I don't know how thin versus how thick it will be. I think I feel a little bit more hopeful that humans will continue to find ways to leverage AI to be productive, to do the parts of the work that are meaningful to us that only humans can do. I think the human-to-human interaction will never fully go away. The example I often reach for is what will happen in medicine. Today, we hire doctors who are expert diagnosticians. I think AI is going to soon be pretty good at telling you what the suite of options of things that are wrong with you and what tests to run, and you won't need a doctor to do that. But an AI can't physically examine you and say, hey, does it hurt when I press, here? They can't have a bedside manner with you that says, like, tell me how you're feeling about this. How are you coping with going through this process? And I think we're going to pivot something like medicine to be much more focused on the interpersonal, because the diagnostic tools are going to become much better. But the interpersonal human part, that's not going to change. Explain this to me. Daniela runs day-to-day operations. All the leadership team reports to you. Yes. No one reports to you. That sounds like a pretty sweet job. It's incredibly freeing. It lets me do all the things that I do much more easily than I would otherwise. And she does all the work? Is that what you're saying? I'm just... If you had to go through the things I had to go through during DOW or no. The Amadeus hope AI can have a utopian influence on society. But there's no denying the technology's destructive and dystopian potential. Anthropic is at the center of a technological arms race, with powerful governments vying for control. Dario has charged head-on into this arena. He's not afraid to blast his competitors. And then I think there are some players who are YOLOing, who pull the risk dial too far, and I'm very concerned. Who is YOLOing? So that's a question I'm not going to answer. Or critique the US government and Anthropic's own partners for selling AI chips to China. It's a bit like, I don't know, like selling nuclear weapons to North Korea. I've been very outspoken about the need for export controls on chips to China. I say this because I think it would be really bad for America, for the state of democracy in the world, for China to be ahead in AI capabilities. And it's like some of the chip makers obviously don't agree with that view, but it hasn't stopped me from saying it. Even after we've signed more partnerships, I'm sure they wish we didn't say these things, but these things are what I believe. And so, look, we're all adults here. We can work together on one thing while disagreeing about another thing. Amade's statements about geopolitics date back to his days at Caltech. As a sophomore physics student, he developed a reputation as an anti-war advocate who believed scientists shouldn't sit in ivory towers. It's a worldview that would later define Anthropic's position on the future of war. You've had a long-standing anti-war stance, and yet you were one of the first AI companies to sign a contract with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operate on classified networks. These are the networks that the US uses to fight wars. Explain that. Look, the world changes. My view of this technology, when I see Russia invading Ukraine, when I see the risk of China invading Taiwan, it worries me that we have a kind of resurgent authoritarian bloc, that they're very aggressive and that we need to defend ourselves. I may not agree with every policy of either administration, but that's why we've generally been supportive of this. You've been working with Palantir since 2024. That's right. Their technology is used by ICE, police departments in Gaza. Is Claude being used for surveillance in other ways? We don't work with ICE either through Palantir or anyone else. We don't work with CBP. I don't believe we work in Gaza. We're very careful about, scoping our engagements to things that we believe in. In 2025, Anthropic, along with OpenAI, xAI, and Google, won a $200 million contract with the Pentagon. Anthropic framed it as an opportunity to become the leading AI vendor for the government. Claude was reportedly used by the US military in the operation to seize Venezuelan President Nicolas Maduro. Weeks later,
everything started to unravel. We bring you breaking news from Anthropic. The Department of Defense demand that Anthropic allow full use of its AI technology without guardrails. Anthropic drew red lines, refusing to let Claude be used for mass surveillance and autonomous weapons, putting the company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Pentagon. The tech giant facing a deadline today to accept conditions or be blacklisted. Does a commercial entity have the right to determine how their products are used by the military? Lawsuits were filed, and Anthropic was banned from the Pentagon, underscored by strong words from President Trump and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Anthropic is run by an ideological lunatic who shouldn't have But that's not my sole question. My question is AI decision-making writ over large. what we do. Do you mind being called an ideological lunatic or a bunch of left-wing nut jobs? I've been called worse things than that all the time. What does winning this fight actually look like? I won't even call it a fight. This is more a debate about what the proper use of AI by the government is. And AI is an emerging new technology. We don't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it's reliable or unreliable. We don't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it promotes our values or undermines our values. And so one of the things that I thought was important was to establish a precedent on some of the use cases we think are good, which frankly is most of them, and some of the use cases that we're concerned about. A U.S. official has said, with the help of LLMs, the U.S. military has gone from being able to hit 1,000 targets a day to 5,000 targets a day. That means Claude can help kill more people more quickly. Are you comfortable with that? Basically, you're asking, do you believe in this country, right? Do you want this country to be a more powerful actor rather than a less powerful actor on the world stage? I do. I'm a patriot. It's not up to me. If we provide a technology, it's not up to us to say you can do this military operation and you can't do that military operation. Now, I might privately believe that this military operation makes sense and that military operation is a bad idea, but we're not going to deny the technology. You basically have to, you have to leave policy in the hands of the military decision makers. Bloomberg has reported that Claude is being used by the U.S. military in the war in Iran to do AI-assisted targeting via a platform made by Palantir, Maven Smart System. In February, a U.S. missile reportedly hit a girls' school in Iran, killing more than 150 people, most of them children. Did Claude play a role in that strike? We don't know exactly how, these models were used. Obviously, these things that mistakes that happen in warfare are really, really terrible. This is a really terrible thing to happen. We were willing to risk the future of our company to limit how, these models are used. And, what you're talking about is a use case that doesn't even violate our red lines. We're worried that there will be 100 times as much, with use cases that do violate our red lines. Now, again, I would say I think overall, the use of these models is appropriate. I think it's good on net, but military decision makers make terrible mistakes, even at the best of times, and I don't know if we're in the best of times. What we've seen here is Claude assists, but a human makes the final call. So a human made that final call, not Claude. Imagine if you had a world in which not Claude, because we haven't allowed it, but someone else's AI model, the AI model just makes the decision and the human never sees it. That's what we were standing up for. That's what we were fighting against. This school had a website. You could have found it in a Google search. Shouldn't Claude have spotted that? And does it speak to a scarier issue about using technology as a shortcut in war? The principle that was obeyed here is a human makes the final decision. I don't know what role Claude or any other AI had, but if this isn't an illustration why that principle is so important, I don't know what is. Is AI warfare more likely to stop World War III, a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or is it more likely to make it happen? I would say on balance, it is more likely to stop it. But if we have no limits on how it's used, then I think, it could be more likely to cause it. You've seen Dr. Strangelove, right? The premise of it was you have a doomsday device that automatically fires nuclear weapons when it thinks nuclear weapons are being fired at it. What could go wrong, right? I think
the way conflicts happen is that, the two sides jump at each other. They misunderstand each other. And when we don't have proper oversight of this technology, I think those kinds of accidents are more likely to happen. Now, I think if AI is used in an appropriate way in not even warfare, but think of just intelligence collection, let's say we're able to, predict an invasion of Taiwan or a new movement in Ukraine, our adversaries will think twice about conducting some kind of invasion or military operation if we know everything that they're doing. AI's role on the battlefield raises difficult questions, even for a company willing to debate the ethical dilemmas of its own technology. It's a conversation Amadei seems eager to have in public. How do you handle the pressure? I try very hard to communicate and always be straightforward and honest. I get up in front of the company every 2 weeks and just talk for an hour about just what's on my mind, what's going on in the industry, what's going on in the outside world. It's totally uncensored. And not only does it build trust, it's very freeing for me, where I feel that I have 3,000 people who are on the same page as me. That is an incredible amplifier and is one of the most useful things in handling the pressure. Then when we have to confront an external challenge, stand up to, some very difficult situations that we've seen in the last few months, that is what allows us to have a consistent and coherent position. And I think it's an incredible advantage because I never feel like I'm alone. Lurking in the background at Anthropic's headquarters was the surprise development of a new AI model called Mythos. A model so powerful, it spooked everyone. Anthropic's making headlines almost on a weekly basis, and most notably now around Mythos. The company believes it's this enormous threat. Imagine a world where everyone had a nuclear bazooka, basically. Mythos identified thousands of cybersecurity vulnerabilities, exposing potential flaws in every major operating system. Anthropic signaled that if fully released, Mythos could hack banks, pry open state secrets, and cripple critical infrastructure. I think the thing that surprised me most about it was the models had been climbing in their ability to find vulnerabilities. It was a particularly large jump. Some of the early companies that we gave this to said things like, this is a super weapon. You should have to own a gun license to use it. Please don't release this. In an initiative called Project Glasswing, Anthropic gave select organizations access to Mythos. Even federal agencies like the 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clamored to use it, despite Anthropic's blacklisting by the Pentagon. I think the future is this kind of cat and mouse game where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 good guys have the tools that they need to defend. And then at some point, the bad guys will have it too. And at that point, we have to make sure the good guys have an even better model so they can be ready for this. Is it possible to stay ahead of the bad guys? Really, though? That's what we hope. The criticism is you're effectively deciding who gets access and who doesn't. Why should anyone be comfortable with that kind of concentration of power? It wasn't like, oh, it's so powerful and let's decide who gets the power. It was a very specific concern around cybersecurity. And so the way that we decided who to give the model to was grounded in that specific fear. There's obviously nuance to decide, like, where do you draw that circle? I think that's really complicated. I think we've tried to be as publicly open as possible to say, we're trying our best to make this decision well, but like, we might not do it perfectly. What about the folks who say this was just good marketing? We have suffered enormously commercially from not releasing this model. This model has incredibly accelerated research within Anthropic and production of the next models. It would do the same in the outside world if we were to release it. This has hurt us enormously commercially. Have you had to make trade-offs already that you're not entirely comfortable with? Throughout the entire history of Anthropic has been trade-offs, right? In some ideal world, you would prefer to, before you release the first chatbot, you could spend years studying, every possible thing that could go wrong with it. Now, we did delay the initial release of Claude, but, we did it for a few months. So everything is a trade-off. Now that we're in, what I would describe as a commercially leading position, we can afford to move the dial even further towards being careful, right? That's what the Mythos release was about, right? It's very hard to do something like that if you're not the leading player. There's this argument,
Why wouldn't the government take you over? Why would they let a private company control technology that's so powerful? So I actually think that's a very serious question, and I share those concerns. I don't think the government should outright take us over. Of government having it. And then, we need basic regulation of the technology. More and more, as I've seen what we've seen with Mythos, I think we need to start doing pre-release testing, required pre-release testing and auditing of the models. This was an approach the White House rejected initially. On his first day back in office, President Trump, with the help of former AI and crypto czar David Sachs, dismantled President Biden's AI executive order seeking guardrails, instead favoring a hands-off, let Silicon Valley do its thing approach. We believe that excessive regulation of the AI sector could kill a transformative industry just as it's taking off. But with Mythos and its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proving hard to ignore, the White House now seems to want to gatekeep the world's most powerful AI. It's very funny to me how there's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in the tech world in Silicon Valley. They started with a position of even having transparency around this technology, even export control. This is all, just totally, it'll apocalyptically destroy our potential to create the technology. It'll kill innovation. And then as soon as they see the first real danger, which I've been expecting all along, there's all this talk of nationalization and the government should just seize it. Come on, folks here, you're yo-yoing from the most extreme anti-regulatory, if you look at us the wrong way, you're destroying the industry, to, this completely communist, the government should grab it all. We need a more sensible, moderate approach. That's the one we've been favoring all along because we've understood the power of this technology. We're not panicking, we're not denying it. We see the smooth exponential and we're responding to it appropriately. The reaction to AI right now, it's intense. Anthropic has built this really loyal following. There are some people who just love what they stand for, but there have also been protests right outside their office. There's a lot of anxiety, a lot of confusion. There's some real anger right now about what's happening, and it actually feels like it's esca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 If you look at the data, people are more concerned than excited about what's going on. They think the risks outweigh the benefits. And the truth is, if you talk to the people who are building this, even they will tell you they don't fully know how it's all going to play out. How do you think about the weight of this moment? I worry that something will go wrong. Are we doing literally everything we can? We're certainly trying our best. We're certainly trying very hard. What I want is to create a situation where if this set of people can't do it, it couldn't be done. You can't guarantee success, but maybe you can guarantee that. It's getting personal. Sam Altman's home down the street has been attacked. How is that affecting you? It was really scary to read that. I mean, we were obviously extremely relieved that he and his family were okay. In general, I think this is a time, technologically, politically, where unfortunately there's just a lot more rhetoric and words that I think can lead to bad outcomes and bad things happening. I hope that this is a topic we can all just debate, as peacefully as possible. It was scary to me too. I mean, this is like a less savory aspect of the exponential, right? That as AI gets more and more of a big thing, it becomes just such a big deal to society. There's more attention on it. There's been massive backlash against social media. Countries are starting to ban it. Could that happen to AI? I think it's absolutely possible. If the social media companies could go back in time and see the world that they see today, would they do anything differently?
I like to think the answer to that is yes. I don't know. If we sort of projec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the social media companies have faced around child welfare, mental health, election integrity, all of these topics, we're really lucky that we're second. We view it as our job to try and proactively think about all of the things that could go wrong. Because if we don't, who's going to? You know, I don't know that they actually set out to do the right thing or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nd so I don't think if they were going back, they would, even knowing what they do, and they certainly should do things differently, I don't know if they actually will. But we can't. This is why we're trying to get this right the first time, instead of waiting for things to go wrong, then scrambling to justify why it's all okay. The main way I could see AI being, banned or blocked is if something really went wrong. And if something really went wrong, then maybe it deserves to be. You have technologists saying it's going to be amazing and others saying it could be awful. Where are you on that spectrum? I hope the best, but plan for the worst. For me, this is the most important work I've ever done. For some people, it feels like this is the last job, because this is sort of it could mean the end of work. And I think for other people, it's, maybe it's not the last job, but it's existential to get this right. And so there's just this kind of burden. If the impacts could be as significant as we're talking about, as significant as Anthropic has warned about, what responsibility do you think Anthropic has to cushion the blow? What do you owe the people whose lives you've upended? I think our view has always been we ultimately are responsible as an industry, the industry that's developing this technology, for thinking through what are the risks, what are the bad things that could happen, and if some of those things come to pass, what is our role in helping to fix them? That is our job, right? We should not just say, well, we were just trying to grow the product and suddenly there's an entire generation of young women who have eating disorders or who have mental health problems because, whoops, we were just trying to grow the product. That's not the stance that I think any technology company should take. I don't think that's the stance that we're trying to take. For a company whose identity is so wrapped up in, We want to do this right. We exist as an AI safety company. How can we just help all of this go well? it can be hard to understand why Anthropic is pushing so hard to advance AI, while being so upfront about the dangers. In his essays, Dario lays out what the endgame looks like if everything goes right with AI, a utopian future where machines and humans work side by side. AI, an inevitable force, steered toward prosperity rather than catastrophe. To mitigate the devastation of job loss, he proposes solutions like universal basic income and progressive taxation of AI companies. But as the Amides confront the messy realities of power, politics, and profit, the real test is whether that founding mission can survive the scale of what they're building. Google started with the motto, "Don't be evil," a founding promise the company quietly retired as it grew. You are building something incredibly powerful and stand to gain enormously from it. Why should we trust you? I think starting from a position of distrust, if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me, if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Anthropic, is pretty rational. I think Silicon Valley has lost a lot of the world's trust and kind of has to re-earn it. And the message, we're trying to send is we're actually different. And that has to be earned in things that we actually do. I understand one of your favorite books is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That is correct. Do you see parallels between yourself and Oppenheimer? The figure I most identified with was Leo Szilard, who was the one who first had the idea that there could be a chain reaction. Look, my view is we're not going to get through this with larger than life personalities or figures who try and be at the center of everything. In some ways, I actually see Oppenheimer as a failure case, as what should not happen. There's a lot of powerful actors who have interests here, and the only way it's going to end well for everyone is if there's basically checks and balances everywhere. You've said there's roughly a 10 to 25% chance of civilizational collapse. That is not insignificant. Is there a scenario where it's something that Anthropic built that caused that? I certainly hope not. My view is that probability comes from
the very straightforward recipe of the technology, the existence of many countries in the world, the existence of many companies within an economy and new ones created if the void isn't filled. Like, that's a dilemma that we're in. Half of what we do within the company is try and, reduce the risk as much as we can, but it's never going to be zero. Suppose there are a bunch of, airline companies out there and you're like, well, I'm going to make an airline company that's safer. It can both be the case that, your airline company is 10 times safer than all the other airline companies. But if someone comes and asks you, like, can you guarantee that your airplane will never crash? I mean, how could you? How could you possibly? But if there was a 25% chance of an airplane crashing, you wouldn't get on that plane. That's right. 25% is too high. We're trying to make that probability much, much lower. That is the goal.